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흔히 일반 사회 조직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후임자를 잘 만나야 해. 또 돈이 많을수록 유산 다툼을 벌이고 재벌 기업이 형제간의 지분 경쟁으로 공중분해되는 사례를 많이 봅니다. 몽골 고원을 통일해 부족을 민족으로 만들고 인류 사이 물줄기까지 바꾼 징기스칸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런 점에서 징기스칸의 후계 사례는 오늘날 국가, 기업, 개인 모두에게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몽골 제국의 후계 구도를 읽는 코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창업자 징기스칸의 유언이죠. 이미 징기스칸은 호라즘 원정을 출발하기 직전에 네 형제들을 모아놓고 셋째 어거데이를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네 형제 모두 아버지 앞에서 동의했죠. 어거데이는 평범한 능력에 술을 좋아하고 게으른 편이었습니다. 장점이라면 관대하고 성격이 원만하다는 정도였죠. 이런 어거데이가 제국의 후계자로 낙점된 전말은 징기스칸 32편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징기스칸이 후계를 정할 때 기준이 자신이 이룩한 제국의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시대 정신을 정복이 아니라 통치라고 봤던 것입니다. 이 조건에 어거데이가 가장 맞는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그러면 아버지의 유언장을 움켜쥔 어거데이가 징기스칸이 죽고 나서 즉시 칸에 올랐느냐? 아니었습니다. 둘째 코드, 쿠릴타이라는 최고 의사결정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추인을 받아야 했거든요. 지금의 국회 같은 것인데 신라의 화백회의도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죠. 요즘 말로 사회적 합의겠죠. 그런데 이 쿠릴타이가 차일피일 미루어지며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려면 그때 몽골의 세력 판도를 봐야죠. 몽골 제국의 뼈대는 십진법으로 짜여진 천호제였습니다. 군사와 주거 생활을 겸하는 병목일치 군사 행정 조직인데 징기스칸이 죽을 때 몽골 전체에 129개의 천호부대가 있었습니다. 그중 101개를 아버지의 가산을 물려받은 막내 툴루이가 차지했고 세 형들은 나머지를 삼촌들과 나눠 가지다가 보니까 4개씩에 불과한 소액 주주였죠. 셋째로 후계 구도 경쟁의 마지막 코드는 결국 무력이죠. 실질적인 힘의 지분이 101대 4, 툴루이가 압도했죠. 가장 어린 막내가 어떻게 형들을 제치고 제국의 거의 모든 무력을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몽골의 막내 상속 관습 때문이죠. 농경 문화와 달리 적장자 상속이 아니었거든요. 막내가 재산을 물려받는 대신 부모를 모신 것이죠. 형들은 일찍 독립해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요. 몽골 말로 막내를 오치긴이라 하는데요. 화로를 지키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몽골이 춥잖아요. 불을 소중히 여겨서 화로불은 집안의 보물인 것이죠. 다만 나라를 다스리는 칸의 승계는 가산 상속과 달랐습니다. 막내 승계가 아니라 적임자 선출이었죠. 이런 막내 우대 전통에 따라 툴루이는 아버지가 죽은 후 새 칸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 국정 운영도 맡고 있었습니다. 칸 직무대행이었던 거죠. 쉽게 말해 41살의 어거데이는 유언장을 갖고 있지만 무력이 달리는 소수 지분입니다. 36살의 툴루이는 유언장은 없지만 힘과 행정권을 손에 쥔 대주주입니다. 둘이 갈등을 일으킨 거죠. 칸을 선출하기 위한 쿠릴타이 소집이 연기되고 또 연기됩니다. 팽팽한 긴장이 2년 동안 지속되는데요. 그래도 역시 절대 카리스마 징기스칸의 유언, 이것을 무시할 수 없죠. 실권자 툴루이도 역부족임을 느끼어 결국 1229년 8월 드디어 쿠릴타이가 소집됩니다. 쿠릴타이가 열린다는 것은 사전에 의견 조율이 다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참석자들이 어거데이를 칸으로 추대합니다. 이 대목부터 집사가 전하는 장면을 보죠. 어거데이가 처음에 사양하는데요. 징기스칸의 칙령이 그러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들과 숙부들이 있고 특히 툴루이는 나보다 훨씬 더 합당하다. 그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칸이 자리에 앉겠는가. 그러자 참석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징기스칸께서 대사를 당신에게 위임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의 확고한 명령과 지엄한 분부를 어기거나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서야 어거데이가 칸위를 받아들입니다. 이어서 차가타이는 어거데이의 오른팔을 잡고 툴루이는 그의 왼팔을, 숙부 오치긴, 징기스칸의 막내 동생인데요. 는 그의 혁대를 잡고 그를 칸의 보좌에 앉혔다. 좀 불편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앉는지 모르겠습니다. 툴루이는 술잔을 받쳐 들었다.
게일이 안과 밖에 있던 모든 참석자들은 9차례 무릎을 꿇고 그의 칸이로 말미암아 왕국에 축복이 있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에게 칸이란 호칭을 부여해 주었다. 징기스칸의 후계 과정에서 2년 동안의 형제 간 갈등이 있었지만 집사는 아름다운 양보로 미화하는 거죠. 어거데이 시대는 술과 물자가 흘러넘쳤습니다. 칸이 취임식 날 술에 취해 아버지 창고를 열어 쟁여둔 진주, 비단, 장신구 이런 재물을 인심 좋게 나눠줍니다. 이때부터 징기스칸 일족은 황금 가족이라고 불리기 시작하죠. 그러나 칸이 가슴속에서는 찜찜한 혹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칸으로서 신이 되는 툴루이로부터 인수받았지만 여전히 동생 툴루이가 막강한 힘을 쥐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전투 재능만큼은 형제 중 가장 뛰어났고요. 반면 자신은 아직 별다른 무공이 없습니다. 전투 실적으로 평가받는 유목사회에서 권위가 없었던 거죠. 돌파구가 필요했죠. 취임 다음해인 1230년 툴루이를 선봉으로 세우고 신이 금나라 정벌에 나섭니다. 그때 금나라는 화북을 포기하고 수도를 카이펑으로 옮겨 황허의 의지에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었는데요. 주력을 몽골군이 진군로로 예상되는 카이펑의 서쪽 동관과 로양 방면에 배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몽골군은 허를 찌르죠. 툴루이군이 남쪽으로 멀리 우회해 남송의 영역을 통과해 카이펑의 후방을 치고 들어갑니다. 삼봉산 전투에서 금군 15만 명을 괴멸시키죠. 그동안 황허 유역에 대기하고 있던 어거데이는 동관과 로양을 지나 툴루이와 합류해 카이펑을 포위 공격합니다. 전황이 유리해지자 어거데이 칸이 승전거를 올리며 몽골로 귀환하는데 도중에 툴루이가 갑자기 사망합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알코올 중독이었죠. 형과 후계 갈등을 빚었던 동생이 최선봉에서 싸워 승리하고 형과 함께 돌아가다가 술병으로 죽었다? 상식적으로 믿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독살 등 여러 추측이 난무하는데 몽골 비사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금나라와의 전쟁에서 돌아오는 도중에 어거데이 칸이 갑작스레 병이 걸려 말도 못하게 되었다. 샤먼들이 칸의 친족 중에서 누군가를 희생시키지 않으면 병이 낫을 수 없다고 했다. 그때 잠깐 정신이 돌아온 어거데이 칸이 물었다. 내 곁에 누가 있는가? 옆에 있던 툴루이가 말했다. 제가 있습니다. 형 대신에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희생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샤먼들이 저주한 물을 마시고 나는 독약에 취했다. 아버지 없는 어린 자식들과 남편 없는 제수를 잘 보살펴 주시도록 칸에게 알려다오. 이렇게 말하고 길 밖으로 나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툴루이 아내 소르카타니 베키는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몽골 역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자인데요. 징기스칸 18편을 보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옹칸의 동생 자카 칸보의 셋째 딸입니다. 징기스칸이 옹칸을 멸망시키고 툴루이와 결혼시켰던 거죠. 집사가 전하는 그녀의 말입니다. 나이 버시자 소망이던 그 사람은 어거데이 칸의 목숨을 대신해서 떠났고 스스로를 그의 희생물로 바쳤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집사 역시 툴루이가 석연찮게 죽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로써 어거데이 권력은 탄탄해졌습니다. 반면 툴루이 가문은 살얼음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관대하다는 어거데이였지만 절대 권력자로서 칸의 조치는 서리빨 같았습니다. 아직까지 툴루이 가문이 갖고 있던 재산과 군대를 상당 부분 칸이 아들에게 빼앗겼고 급기야 미망인 소르카타니 베키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명령이 떨어집니다. 홀몸으로 내 아이들을 키우며 살기 힘들 테니 내 아들 구육과 재혼하는 게 어떠냐. 글쎄요. 조카와 결혼하라는 것이거든요. 어거데이의 진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초원이 수개원 전통으로 볼 때 제수의 생계를 걱정한 선으로도 볼 수 있죠. 동시에 툴루이 집안을 완전 무력화시키는 노림수도 되겠고요. 구육은 훗날 아버지를 이어 3대 칸이 되는데 아무튼 칸의 명을 거역하는 것은 목숨 내놓을 일이잖아요. 그러나 소르카타니 베키는 대단한 여자였습니다. 제 여생은 아비 없는 자식들을 기르고 가르치는 데 바칠 생각입니다. 부디 허락해 주소서. 완강하게 거부하죠. 간신히 위기를 벗어나자 이를 악물고 치마끈을 질끈 동여맵니다. 이제 예전의 징기스칸의 막내 며느리가 아니죠. 내 아들과 함께 당장 살아남는 게 급한 가여운 과부죠. 그 후 어거데이 칸이 죽고 아들 구육이 3대 칸이 됩니다. 구육은 아버지처럼 술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술을 즐기며 마셨던 아버지와 달리 마실수록 우울해지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 후 유럽 원정에 나서죠. 말이 원정이지 사실은 자신이 칸 취임식에 불참한 킵차크국의 칸인 바투, 징기스칸의 장남 주치의 아들이죠. 를 손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 사촌끼리 피보기 직전인데 서로 각탄이 베끼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죠. 드디어 때가 오고 있구나. 구육칸이 서둘러 바투 진영 쪽으로 가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직감한 것이죠. 바투에게 비밀 전령을 보냅니다. 대비하라. 구육칸이 대군을 이끌고 가고 있다. 바투가 즉각 전투 준비를 하죠. 그런데 구육칸이 가는 도중에 중앙아시아에서 돌연사 해버립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장거리 원정에 나섰다가 탈이 났던 거죠. 바투가 그 소식을 듣고 일단 안심하면서도 한편으로 다음 칸을 생각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사이가 좋지 않던 어거데이나 차카타의 가문에서 칸이 되면 큰일이다. 그렇다고 구육칸의 죽음에 관련 있는 내가 칸 자리에 앉으면 찬탈로 비칠 수 있다. 차라리 툴루이 삼촌의 아들 멍케를 칸으로 추대하자. 바투의 어머니는 멍케의 어머니 소르칵탄이 베키의 언니였습니다. 바투와 멍케는 아버지, 어머니 양쪽으로 사촌인 거죠. 또 두 가문이 중앙 권력에서 밀려난 점에서 동병상린이었고요. 결국 바투가 두 번의 쿠릴타이를 소집하는 우여곡절 끝에 멍케를 4대 칸으로 추대합니다. 이로써 칸 자리는 징기스칸의 셋째 어거데이에서 막내 툴루이 가문으로 옮겨지죠. 그러나 툴루이 가문도 역시 네 형제 간의 암투가 벌어집니다. 멍케 칸이 남송 정벌 중에 죽자 남송 정벌군을 이끄던 둘째 쿠빌라이와 몽골 초원을 지키고 있던 막내 아리크 부케가 무력 충돌하죠. 아리크 부케는 제국의 중심을 계속 몽골에 두려한 보수파였습니다. 반면 쿠빌라이는 중국 땅 넘어 새 세계를 그리는 혁신파였다고 볼 수 있죠. 무려 4년간의 전쟁 끝에 쿠빌라이가 승리해 5대 칸이 되죠. 이때 승패가 갈린 형제의 만남을 집사가 전하는데요. 서로 눈물을 흘리다가 쿠빌라이가 묻습니다. 이 분란에서 내가 옳았냐 내가 옳았냐. 동생이 대답합니다. 그때는 제가 옳았지만 오늘은 형이 옳았습니다. 이로써 몽골 제국이 중앙몽골 원나라죠. 흔히 대칸이라고 부르죠. 내 칸국 체제로 정립되어 13, 14세기 100여 년 동안 팍스 몽골리카 시대가 열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동서양이 같이 묶여 돌아가는 세계사의 시작이죠. 또 몽골 민족은 중국을 정복했던 여러 이민족 중에서 한족화되지 않고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민족이 되었고요. 이런 결과로 볼 때 손자대에 완성된 창업자 징기스칸의 후계 작업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속을 뒤집어 보면 형제 친족들끼리 칼을 겨누고 제국의 존립을 위협하며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냉혹한 권력의 춤사위와 막대한 이득에 취했기 때문이죠. 그만큼 공동체의 CEO 승계 작업이 어려운 거죠. 다행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선거나 주주총회, 공모 등 보다 객관적인 승계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가 선출되려면 시스템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돼야죠. 참여자들의 각성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이유입니다. 마침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두고 800년 전 징기스칸 제국의 후계 역사를 살펴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